자, 2월 20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벌써 2월도 다 갔네요. 자,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다루시는데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뭐 클래스라느니, 뭐 멤버 변수, 생성자, 프로퍼티 뭐 이런 클래스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크게 세 분류예요. 사무자동화. 두 번째가 웹 프로그래밍. 세 번째가 데이터 분석. 혹은 머신러닝까지요. 이렇게 있는데, 웹 프로그래밍을 하실 게 아니라면, 사실 클래스를 작성하는 과정은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원리만, 돌아가는 원리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는 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소스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죠.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뭐가 이것저것 내용이 많이 붙긴 했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거라고요.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클래스라는 걸 직접 만들 일이 있어요. 근데 웹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뚝 잘라서 클래스는 남들이 다 만들어줘요. 남들이 만들어준 거를 받아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직접 작성할 일도 없고 그 남들이 만들어준 클래스 소스를 볼 일도 없어요.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는데, 대체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거는 프로퍼티, 멤버 변수는 대부분 은닉되니까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사실 객체를 통해서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접하기 전부터 파이썬 1에서부터 쓰셨어요. 이거 볼까요? 뭐 K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K. find E 라고 하면 이 명령의 기능은 알파벳 E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그럼 0, 1이니까 1을 리턴하겠죠. 이런 거 써본 적 있으시죠? 문자열 하면서 아마 쓰셨을 거예요.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것도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소스 코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게 무조건 객체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 생긴 거에 따라서 변수처럼 쓰면 프로퍼티, 함수처럼 쓰면 메서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줌 켜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 들어와 있는데. 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사실 요 원리만 알고 있어도 사무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하는 데는 1도 지장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몰라도 지장이 없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내용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듈이라는 걸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모듈을 직접 만드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모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듈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모듈이라는 건요, 퍼즐 조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자주 쓸 기능을 별도의 파일에다가 분리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소스 파일에서 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쳐요. 이 내용을 다른 파일에서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복붙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객체를 다른 프로그램, 여기서 말한 프로그램이라는 건 소스코드예요. 다른 소스코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파일을 별도로 뺀다고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분리한 파일들을 조립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쓸 수 있게 돼요. 다른 파일에 있는 기능을 끌어다가 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를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조각조각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소스 파일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import라고 하는 구문을 씁니다. 지금 우리는 주피터라고 하는 좀 특수한 환경을 사용하고 있죠. 아마 파이썬 1에서 파이참이나 그 밖에 다른 환경을 쓰셨을 때는 소스코드 확장자가 py였을 거예요. 이게 일반 환경이긴 한데 이 py를 사용할 때는 내가 이제 끌어다 놓을 변수,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헬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변수 만들어 놓고요. 함수도 만들었어요. 함수 2개. 이거를 mymod1.py라는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코딩을 따로 합니다. test.py라고 이렇게 만들면은 import mymod1 그럼 요 소스 파일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로 갖고 와요.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mymod1이라고 하는 소스 파일 안에 메시지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mymod1.message, mymod1.plus, mymod1.minus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에 있는 기능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모듈 참조를 할 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아까랑 같은 코드인데요. 얘도 mymod1이에요. mymod1.py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단순히 샘플이니까 기능이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능이 3개가 아니라 한 300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중에 내가 딱 2개만 쓸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통째로 가져오면은 나머지 298개는 쓸데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을 메모리 공간을 막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능만 참조할 수도 있어요. 무슨 파일로부터 어떤 기능만 가져와라. 그래서 from mymod1에서 message라는 값을 가져와라. mymod1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그것만 이렇게 골라서 가져옵니다. 자, 박동규님 안녕하세요. 네, 출석 체크는 이따가 설명 끝나고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만을 갖고 왔을 때, 아까는 통째로 갖고 왔을 때는 파일 이름 점 기능 이렇게 객체처럼 썼죠. 근데 일부만 가져오면은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써요. 자, 이 예제에서 마이너스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석을 해제하면 여기서 에러 날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인식을 못해요.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좀 더 디테일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조립하려면,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려면 이 소스 파일 하나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짜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해보죠. 이거를요, 요 myMod 1.py를 1.py라고 하는 파일을요, 제가 만들게요. 그러면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작업을 협업할 수 있죠. 한 명은 재료를 제공해주는 입장이고 한 명은 재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입장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myMod 1을 이렇게 소스를 짠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갖다 쓰세요라고 그냥 제 홈페이지에 아무나 퍼갈 수 있게 해놔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쓰시면서 어디 좀 부적절한 데가 있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코드는 점점 좋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걸 오픈소스라고 해요. 제가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갖다 쓰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거 쓰면서 어떤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단다거나,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는 건 좋고 수정해서 남들한테 배포하는 것, 남들한테 여러분들이 만든 것처럼 나눠줘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출처는 밝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단서를 걸거나, 공짜로 갖다 썼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활용하는 거는 마음대로지만 대신에 상업적인 이용은 금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배포할 때 라이센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코드마다 라이센스는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각자 자기 홈페이지에다 이런 걸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만들죠? 파이썬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건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는 30% 미만일 겁니다. 나머지 70%는 죄다 오픈소스 받아다 쓸 거예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프로젝트 전체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갔던 게 60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작은 오픈소스부터 찾고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 각자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고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전부 거기다 올리자 라고 하면 찾기가 쉽겠죠. 대신에 소스 코드를 이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를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모듈이라고 불렀죠? 이 모듈을 누군가한테 배포를 목적으로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면은 소스 파일이 여러 개다. 그러면 압축이 제일 쉽죠? 파일 압축하는 거.
혹은 좀 더 정성을 들이면은 설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듈을 배포를 위해서 묶어 놓은 거를 패키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키지란 모듈을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묶어 놓은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압축입니다.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요, pypi.org라는 사이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등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캡처한 지 좀 사이트가 오래된 거, 화면이 오래된 건데, 지금 16만 189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116만여 개가 릴리즈, 배포됐대요. 지금은 아마 숫자가 더 늘었을 거예요. 캡처한 지 몇 년 됐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검색해서 우리 파이썬에 까는 거예요. ti.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matplotlib,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만드는 패키지입니다. 파이썬 자체는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없어요. 이걸 깔아야 돼요. 내 파이썬에. 판다스. 네. 통계 분석에 거의 항상 들어가는 통계 분석의 기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할 때 무조건 얘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기준. 스펠링이요. 네. 파이터치. 얘는 대학이나 연구실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머신러닝 패키지고요. 플라스크. 웹 프로그래밍용 패키지입니다. 파이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파이썬 다예요. 더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파이썬을 계속 확장팩을 깔아 나가셔야 돼요. 네, 요거는 엑셀 처리할 때 쓰는 패키지. 사무자동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껌뻑 죽는 패키지죠. 요거는 지금 개발이 제대로 된 게 없을 텐데, 한글 파일, 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아래 한글 있죠? 워드 프로세서. 그거 처리하는 패키지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건 없어요. 한글 자동화가 좀 많이 힘들어요. 자, 저 사이트에서 저렇게 내려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일일이 다운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자,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pip라는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pip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아까 그 사이트, 저장소라고 불러요. 그 저장소에서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근데 내가 파이썬을 따로 깔았어도 이 pip라고 하는 도구가 업데이트를 좀 수시로 해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최초 1회 python.exe -m pip install upgrade pip 요 명령어를 한번 쓰셔서 pip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맥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뭔가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pip install 모듈 이름, 패키지 이름, 필요 없어서 삭제하려고 한다. pip uninstall -y 모듈 이름.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제도 이 확장 패키지를 한번 깔아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스 파일 형식은 확장자가 py가 아니죠. 주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자가 i, py, nb입니다. 이 파일은 정상적으로는 임포트를 못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피터로 작성한 코드를 임포트하기 위해서 import ipynb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깔아줘야 돼요. 자,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의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깔려 있으면 지우고 최신 버전으로 다시 깔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깔고 나시면요. 저도 깔아볼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import 언더바 ipynb 라고 설치하시면은 이제 얘가 뭔가 막 이렇게 깔아요. 되게 있어 보이죠? 네, 지금 제 컴퓨터에는 이미 깔려 있었던 거를 또 깔면은 뭐가 이렇게 주르륵 넘어가는데 만약에 안 깔려 있는 걸 깐다. 이것도 깔려 있네. 잠시만요. 안 깔려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깔려 있네. 그레이드. 네, 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네. 안 깔려 있는 거를 깔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퍼센테이지에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런 게 한 개만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자, pip 명령을 쓰시다가 맨 마지막에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자, 새로운 릴리즈, pip의 새로운 릴리즈가 있대요. 현재 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22.31인데 23.0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대요. 그럴 때마다 아까 업그레이드 명령 알려드렸죠. python.exe-m pip install 업그레이드 pip 요 명령어를 한번 적용을 하시면은 pip 명령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매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pip로 명령어 내렸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럼 그때만 요거 한번 하시면 돼요. python.exe-m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pip 이렇게 하시면은 pip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요 pip 명령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pip3라고 하셔야 됩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요. 맥 쓰시는 분들은 pip3라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주피터 파일로 내가 뭔가 함수를 정의를 했다. 그럼 이제 주피터 파일은 그냥 임포트하면 임포트가 안 돼요. 맨 위에다가 임포트 ipynb, 이게 아까 설치한 거예요. 설치한 모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소스가 아니라 pip 명령을 통해서 설치한 패키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능을 가져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얘가 스스로 동작하면서 주피터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주피터 파일을 임포트를 해요. 파일 이름 다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주피터 파일에 있는 테스트 모듈 .say 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함수를 마치 내 것처럼 호출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듈을 활용하는 예시를 소스 코드 같이 보면서 이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스 코드 리뷰까지 쭉 말씀드린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 할애할게요. 자, 외부 파일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제는요, 파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총 4개 만드셔야 됩니다. 4개의 파일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모듈을 3개를 만들 거고요. 이 모듈을 사용하는 4번 예제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요 예제는, 2번 단원 예제는 임의로 내가 파일 하나에다 다 합쳐서 작성하시면은 이 단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서로 쪼개져 있는 파일을 결합시켜서 실행시킬 수 있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mymod1.ipynb. 자, 파일을 미리 다 열어놓을게요. 자, 요건 이제 아까도 한번 그 소개해드렸던 예제인데요. 자, 이 파일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와 마이너스라는 함수 2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 파일 안에서는 파라미터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했고 파라미터 받아서 뺀 값을 리턴했는데 지금 이 파일 안에서는 얘네를 호출하고 있는 코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 자체는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결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4번 파일에서 주피터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켜고 이제 요 기능, 요 파일을 통째로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이 가져온 이 파일 안에서 플러스라는 기능을 호출하고 싶다. 파라미터는 3과 4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 3이 다른 파일에 A로 전달되고 4가 B로 전달돼서 값을 더하겠죠. 그럼 더한 결과를 자기가 호출된 위치로 돌려줘야 되죠. 그게 이제 1로 가겠죠. 요 자리가 이제 7이 되겠죠. 이제 파일 여러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게 돼요.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호출하면 결과가 오겠죠. 뭐 요거는 화살표도 안 그려도 되죠. 자, 아까는 이렇게 기본형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모듈을 참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좀 변형된 게 많아요. 자, 그 밑에는요. 요 실행 결과 봐야죠. 자, 얘를 실행하고 얘를 또 실행하면 네. 다른 파일의 모듈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한번 떴고 결과 메시지 떴죠. 요 메시지는 최초 한 번만 뜨고 그 다음부터는 안 떠요. 또 실행하면 안 떠요. 자, 그 다음에 mymod1을 가져와요. 요 파일을 통째로 가져오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헬로라고. 그러면은 아까는 파일 이름점 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별칭 이름점 기능이 됩니다. 동작 방식은 똑같아요. as라는 키워드로 별칭을 적용한다. 이런 거 그냥 자기가 임의로 넣는 건가요? 어떤 거요? 헬로. 그쵸, 헬로. as 뒤에 오는 거는 그냥 개발자가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파일 이름이고요. 자, 요번에는 요 파일에 있는 기능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mymod1이라는 파일로부터 플러스만 임포트. 그러면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직접 쓸 수 있어요. 앞에 모듈 이름을 적용하지 않고. 하지만 마이너스는 안 가져왔으니까 얘는 에러나고 못 써요.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를 보면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은 플러스에 대한 결과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는 마이너스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죠. 자, 이렇게 함수 형태로 배포되는 모듈도 있고요. 또 다른 패턴은요, 2번입니다. 자, 얘는 그냥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멤버라는 클래스고요. 생성자에서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멤버 변수 만들면서 넣고요. 프로퍼티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코드 길어지니까. 그리고 뷰 인포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출력하게끔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mymod2를 통째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 mymod2.member라고 해서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mymod2.member는 클래스잖아요. 클래스의 모듈 이름.점 클래스 형식으로 접근하는데 이 임포트된 클래스는 정의된 기능을 다른 변수에 부여해야만 쓸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 안에 있는 멤버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서 기능을 호출해 줘야 돼요. 이렇게 모듈을 갖고 왔더니 그 안에 클래스를 내가 직접 객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아마 3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듈에. 40% 정도 되겠네요. 아까 함수를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거는 한 20% 정도 되고요. 갖고 왔더니 클래스였더라. 그래서 객체 만들어서 썼다. 그게 40%.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모듈에 별칭 붙여볼게요. mymod2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왔는데 얘한테 유저라는 별칭을 줬습니다. 그럼 이 멤버에 접근할 때는 user.member가 되죠. 그래서 user.member. 근데 얘가 클래스예요. 객체 만들어서 기능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얘한테 때려받고 호출한 거죠. 자, 뭐 여기에 그 기능이 클래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골라서 받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자, mymod2에서 멤버라는 기능만 골라서 가져와라. 그럼 그때는 기능을 from import 절에서는 앞에 파일 이름 안 적어도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객체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 이번엔 mymod3입니다. 얘도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덧셈과 뺄셈 기능을 갖는 클래스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mycalc라고 하는 객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의 내용을 통째로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기능이 지금 이미 여기다 들어있으니까
객체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my emoji 3점 객체 이름 점 메서드. 그럼 나는 이걸 호출하면은 이게 얘를 통해서 요 기능을 쓰겠죠. 이런 패턴이 나머지 40%예요. 자, my emoji 3한테 my object라고 별칭 줬습니다. 여기 전체에서요. 그럼 my object 점 my calc 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기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능만 콕 집어서 갖고 와도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my calc가 이미 클래스의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클래스는 사실상 이 오른쪽에 있는 소스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 파일에서 객체만 콕 집어서 갖고 옵니다. 그럼 쓰는 게 좀 더 깔끔해지죠. from import 절에 as를 붙여서 별칭 붙일 때도 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 결국 보면은 결과가 다 똑같은데 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하실 때는 아마도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른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제 수집하셔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임포트절을 그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쓸 거예요. 나는 평소에 이 방법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가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채로운 방법을 다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 모듈 파일들은 따로 굳이 실행을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드 작성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모듈이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는 동작을 제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소스 작성하시면 여기 옆에 동그라미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mycal 시점 플러스 파라미터를 2개 보냈어요. 근데 모듈을 받을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봤더니 얘는 파라미터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에러는 무조건 호출하는 쪽에서 에러가 나요. 에러 위치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얘가 에러다라고 찝어주면은 얘가 호출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에러 잡을 때. 어떤 거요? 자, 여기 에러 메시지 보시면 cal 시점 플러스가 2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3개가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2개 보냈는데 메서드에선 셀프는 제끼고 x 하나만 받잖아요. 2개를 보냈는데 하나를 받고 있으니까 얘가 하나를 더 받던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를 빼던지 해야겠죠. 3개라는 게 자꾸 이렇게 합해서 3개네요. 그쵸? 네. 오늘 저 에러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집에서 해볼 때. 근데 이쪽에 저는 3개인 줄 알았어요. 전체를 합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고 저장 꼭 하시고요. 다시 실행하면 만약에 에러가 나서 고쳤다라고 하면요. 맨 위에 있는 요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요거 있죠. import ipynb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났던 게 에러가 한 번 나면 프로그램이 다운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능들이 다 사라져요.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실행하고 하나씩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정도가 되면은 사실 그거는 프로그래밍 실무 경력 한 2, 3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실습으로 이제 원리를 확인하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제가 심플한 모듈 패턴 3개를 실습으로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무였다면 이 모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어디에선가 다운받게 된다고. PIP 명령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 설명 내용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이 7시 50분이니까 8시까지 휴식하셨다가 이제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8시 반에 다시 만날 거고요. 중간에 휴식 필요하신 분들은 뭐 실습하던 도중에 편하게 시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교시를 통해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어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저장소 사이트에서 PIP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은 굳이 설치를 안 하고 처음부터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장 모듈 중에서 좀 자주 쓰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에서 뭔가 내려받아서 써야겠죠. 근데 이 저장소에서 내려받는 그 패키지들은 하나가 그냥 독립 과목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판다스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맥플롯 LIB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두 개 결합하면은 통계학과 1학년 수업이 나와요. 그만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뭐 얘네들을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원래 목표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맛보기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시스템 관련 내장 모듈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처리 모듈을 볼 겁니다. 자, 시스템 관련 내장 모듈.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듈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 별도 파일로 분리한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의 내용이 함수 단위일 수도 있고 클래스 단위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그때그때 우리가 매뉴얼 보면서 맞춰야 돼요. 자, 그 중에 그 기본 기능들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구현 과정이나 설치나 구현 과정 없이 바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sys나 os라는 모듈이 있고요.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작업을 위해서 os, shutil, glob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날짜나 시간 관련 작업을 위해서 dateTime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메일 발송 관련해서 SMTP LIV와 이메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건데 이 모듈들이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씩만 이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자, 요거하고 이제 날짜 처리 모듈하고요. 바로 이제 코드로 갈 거예요. 일단은 기본 내장 모듈에 대해서 바로 코드 이야기해보죠.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내장 기능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요. 어차피 PPT에서 설명하는 거랑 예제 코드랑 동일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코드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sys라고 하는 모듈하고 os라는 모듈 두 개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sys는 다른 거 없고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프로퍼티 중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위에부터 실행해야죠. 임포트하고 여기 실행하면은 윈도우니까 윈30이라고 떠요. 내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이 나뉘어요. 그래서 만약에 if sys.플랫폼이 윈30이라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서 코드를 다르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종종 나옵니다. 만약에 나는 윈도우를 쓰니까 그 다른 운영체제는 처음부터 고려도 안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길로만 코드를 작성하셔도 되는데 나는 좀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범용적인 기능을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맥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맥의 원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해요. 자, os.getCwd get 가져오는 거고요. CWD는 current working directory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이썬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가 작업 중인 폴더의 경로를 뜻해요. 자, 지금 저는 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스 파일 다운로드 받아놓고 거기서 바로 열었거든요. 우리가 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쓸 때 폴더 하나를 열고 시작하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 폴더의 위치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있죠, 컴퓨터에. 요즘은 이제 잘 쓰이지는 않고 있긴 한데요. 자, 지금 여기 제가 폴더에 열어놓은 이 항목이 제가 폴더로 열어놓은 이 폴더가 이 명령 프롬프트로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예요. 윈도우의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폴더 대신에 이것만 썼대요. 그래서 폴더는 내가 거기 열면은 목록이 바로 보이지만 명령어 환경에서는 이렇게 명령어를 쳐야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싶다. 명령어를 치면은 폴더가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지우고 싶다. 그러면 삭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폴더에서 뭔가 새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의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요. 사실은 이게 전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전부 여기서 내리는 명령어들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좀 이렇게 하드코어스러운 이런 사용 방법은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모듈, OS 모듈 자체가 객체죠. OS 모듈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괄호 안에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한 그 명령어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파이썬으로 하여금 명령어를 대신 수행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 근데 저기에 무슨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쓰는 명령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익스플로러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열고 싶은 위치 C 드라이브를 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폴더가 열면서 거기 열립니다. 익스플로러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내 홈폴더를 열고 있다. 그 폴더가 열려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한 다음에 폴더 경로는 그 폴더에 대한 폴더 창을 여는 명령어인데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종류가 다르니까 명령어도 달라져요. 오픈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대신 써요. 자, 아까 os.getCwd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경로를 반환한다 그랬죠. 이거를 패스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게 윈도우면은 익스플로러 한 칸 띄고 경로, 그렇지 않다면 오픈 한 칸 띄고 경로라고 하면은 요 if모는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쓰건 간에 알아서 분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명령어를 딱 때리면은 여기를 실행하면 이제 폴더가 열리는 거죠. 자, 지금 저는 다운로드 폴더 이렇게 파일을 받아놓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os.listdir이라고 하는 명령은요, 요 주어진 경로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리스트로 리턴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이 쪼르륵 리스트로 나온 거예요. 점 슬래시는 현재 폴더, 점 슬래시나 그냥 점만 찍으면 현재 폴더란 뜻이에요. getwd랑 똑같고요. 점점 슬래시는 상위 폴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슬래시라고 하고 실행하면은 상위 폴더에 있는 항목이 나오죠. 자, 그럼 얘가 리스트니까 이거를 포문으로 돌릴 수 있겠죠? 포문으로 돌리면은 요거 원소 하나하나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와서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수정, 삭제, 이동 이런 처리를 적절히 수행하는 코드를 짠다면 특정 폴더 안에 있는 항목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수정, 삭제, 이동하는 건 아직 진도가 안 나갔지만 특정 폴더 안에 있는 항목들 벌써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지금 제 폴더에 최적화된 코드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for I in ls 가져온 내용으로 반복을 돌려요. 그래서 if I find pdf라는 단어를 찾았다면 이거는 교환점 append I elif I.find .ipynb라는 항목을 찾았다면은 i가 지금 요 파일 이름이니까요. 찾았다면은 예제 append I 프린트 교환 프린트 예제라고 하면은 교환과 예제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어요.
파인드는 인덱스를 찾는 거니까 0보다 그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줘야죠. 참.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거만 잠깐 주석으로 막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이제 교환 파일만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 리스트는 예제 소스 파일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고등어 마이너스 1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요. 크다는 거잖아요. 이 파인드 함수가 i가 지금 요 리스트 항목 하나니까 뭐 a.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find 거기서 pdf라고 주면은 요게 시작하는 인덱스를 받아내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0, 1, 2. 근데 만약에 이 단어에서 pdf라는 글자를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주거든요. 마이너스 1은 얘를 여기서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찾으면은, 마이너스 1이 예,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 나요. 그래서 find 함수를 보통 설명할 때는 해당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용도는 문자를 검색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 분류 같은 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폴더만 만들게요. 교환. 예제. 이번엔 이제 리스트에 담지 않고 os.pass. SHUT이구나. SHUT이라는 모듈이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올 건데, import SHUT. 미리 한번 임포트 해보죠. SHUT.copy. i를 교환이라는 폴더 밑에 이 경로로 복사해라. 이번에는 예제라는 폴더 안에 복사해라. 자, 지금 이 폴더는 비었어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냥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딴 거라. 네, 실행 다 됐고요. 출력한 거 없으니까 나온 거 없겠죠. 그러면 교환 파일들 분류됐고 예제 파일들 분류됐죠. 이게 폴더에 파일이 몇만 개가 있으면 사람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이제 파일 분류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낮에 단과반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낮에 이제 취업반 같은 거 운영할 때는 중간중간에 과제를 내준다고요. 과제를 이제 제출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 업로드하라고 시키는데, 그러면 한 폴더에 너무 무분별하게 파일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싹 돌려갖고 개인별로 분류시키는 거죠.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모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실전이에요, 이제는. 자, os.pass.exist. 이거는 주어진 경로상의 폴더나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점/는 현재 폴더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폴더 안에 hello라는 이름의 항목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fails가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헬로라는 이름의 항목을 만들면은 그때는 존재하니까 true가 나오겠죠. 자, 점/는 현재 폴더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헬로. 자, os.pass.abs pass라고 하는 건요, 절대 경로라 그래서 주어진 항목의 실제 경로 문자열을 뜻해요. 자,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헬로라는 항목은 실제로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이 폴더 안에 다운로드 안에 헬로라는 폴더다.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exist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했죠? 자, 헬로 폴더 다시 지울게요. 자, 이번엔요, os.pass.exist pass는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 그랬어요. 다음 기능입니다. os.mkdir make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는 폴더랑 같은 말이에요. 현재 작업 폴더 안에 헬로라는 항목이 있나 봤는데 만약에 없다면 헬로라는 폴더를 만들어라. 그럼 지금 만들겠죠? 한번 또 실행하면 이번엔 검사하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rmdir remove 디렉토리 줄임말입니다. 그럼 그 폴더를 지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게 헬로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지금 헬로 위에 생겼어요. 맨 위에 또 실행합니다. 삭제 제거 없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왼쪽 상단에 실행합니다. 생겼죠? 또 여기 보고 계세요. 또 실행합니다. 지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지웠다를 반복하는 코드예요. 실행할 때마다 if문으로 검색을 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 rmdir의 단점은요, 제가 여기다 뭔가 파일을 넣을게요.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웁니다. 에러나요. 디렉터리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윈도우는 그냥 폴더 마우스 우클릭하고 지우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지워지는데 윈도우가 비정상이에요. 원래 운영체제 특성상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우는 게 맞아요. 안에 거를 지우고 지워줘야 되는데 윈도우가 이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다 지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번엔 이제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이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은요, 안에, 그러니까 모듈이 이거니까 예를 들면 파일 이름이 glop.ipynb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함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 이름도 글롭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임포트 하면은 파일 이름.점 기능이 되니까 글롭.글롭이 돼요. 이름이 좀 웃기죠? 그래서 보통 글롭을 이런 애를 참조할 때는요, 별칭을 붙여서 앞에 이름과 뒤에 이름이 좀 다르게 구모를 합니다. 자, 모듈 참조했고요. 글롭 함수는요, 현재 폴더 안에 파일을요, 특정 패턴에 맞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별이라고 표시하면은 그냥 별만 있으면은 우리는 연산자 곱하기로 알죠? 곱하기. 근데 따옴표로 감싸서 별을 얘기하면은 곱하기가 아니라 전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항목 목록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ipynb를 붙이면 앞에는 뭐가 오건 상관없는데 뒷부분에 .ipynb로 끝나는 애들만 가져옵니다. 리스트를요. 그럼 pdf 파일만 고르고 싶다. pdf. 자, 위치는 상관없고 내가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 이름을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걔네만 이제 골라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m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my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만 골라오죠. 즉 글록은요 파일 검색 기능이에요. 자, 밑에 예시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아까요 그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는 코드가 좀 복잡해요. if랑 else가 있는데 자, 일단은 if부터 볼게요. 자, os.pass.exist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파이썬 1이라는 항목이 이 안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fails. 그리고 os.pass.exist python 2라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얘도 없죠? 그러니까 fails. 자, 현재는 요 if문의 조건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 if문 안을 실행하고 else 블록은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if문 블록만 보죠. 자, 요 예제들을 보시면서 이 함수별로 기능을 따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make dir s mkdir은 그냥 단일 폴더 하나만 만드는데요. make dir s는 경로를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이거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만약에 mkdir한테 요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mkdir은 맨 마지막에 얘만 만들려고 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mkdir은 그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깊이 존재하는 항목을 만들면서 계속 만들면서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make dir 씁니다. 자, 근데 얘도요, 내가 파이썬 안에 테스트 안에 헬로 안에 월드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이미 이게 있어, 이 폴더가. 그러면 에러 나거든요. 그때 exist ok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주면은 에러 안 나고 그냥 무시해요. 기존에 걔가 있건 없건. 자, 그럼 여기까지 실행하면 파이썬 밑에 테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 조건은 파이썬 1이 없다면이었으니까 여전히 지금 그 항목은 없죠. 그러면 shut를 move, 이동이에요. 자, 이 폴더 안에 A라는 항목이 있는데 A라는 항목을 같은 폴더 안에서 B로 옮겨라. 이동해라. 라고 하면 결국 얘가 B로 이동을 하라는 거는 파일 이름 바꾸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폴더 안에 B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이동이겠지만 같은 폴더 안에서 이름만 바꿔서 이동하는 거는 그냥 단순 파일 이름 변경이에요. 자, 여기서 만든 이 파이썬을 파이썬 1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고 파이썬 1이 돼요. 자, 파이썬 2도 없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만든 파이썬 1을 파이썬 2로 복사합니다. 함수 이름이 shut.capital이죠. capital은 얘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딸린 식구까지 다 복사해요. 자,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면은 최종적으로 파이썬 1과 파이썬 2가 생성되고 이 안에 동일하게 테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할게요. 자, 파이썬 1과 파이썬 2가 생기고 안에 항목이 각각 테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 얘도 테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 생겨있죠. 자, 그럼 여기를 또 실행해요. 또 실행하면 파이썬 1이 있는지 봐요. 있죠.
true. 조건 거짓이네요. 파이썬2가 있는지 봐요. 있죠? true. 근데 false와 같대요. 이것도 조건 거짓이죠. false and false는 결과적으로 false니까 이번에는 else로 뛰겠죠. 자, 아까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삭제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hutil.rmtree, remove tree, 폴더의 트리 구조를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어있지 않은 폴더도 강제 삭제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또 실행하면 이 항목들을 다 지우는 거죠. 지워졌죠? 만들었다, 지웠다. 요 코드는 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함수 단원 하시면서 파일 입출력하셨나요? 네. 보통 함수 할 때 파일 입출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고 뭐 하는, 그러니까 변수의 내용을 텍스트 파일 같은 거에 생성하는. 안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파일 입출력을 좀 따로 설명한 다음에 따로 설명할게요. 요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코드들은 요 함수 단위로, 요렇게 함수 단위로요. 이게 보면은 제가 스토리를 묶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건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요거 하나가 그냥 독립된 주제예요. 이런 어떤 걸 임포트하고 쓰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 그걸 따로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함수의 기능을 사용 예시랑 같이 쭉 정리하시면 돼요. 한 줄 한 줄이 다 독립된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스토리 하나예요.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다 묶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일 입출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따로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돼야 나중에 크롤링에서 크롤링 내용도 저장하고 그런 것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원래 두 단원으로 될 거를 파일 안에 합쳐왔더니 양이 좀 많긴 하네요. 자, 30분 정도 이야기 했는데요. 잠깐만 끊었다 갈까요? 9시 10분에 날짜 처리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또 실습으로 진행할게요.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날짜 처리 모듈에 대한 겁니다. 내장 모듈들은 워낙 기본적인 기능들만 제공하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모듈을 설치를 한 걸 사용을 해야 좀 그럴싸한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재미가 없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분량적으로 좀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 끝내려고 좀 뭉쳐왔어요. 자, 데이트 타임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컴퓨터의 현재 시각을 조회합니다. 컴퓨터의 현재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표준 시각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보면 여기 시계 있잖아요. 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간이 틀리면 얘도 다른 값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시간이 틀릴 수도 있나요? 예, 틀릴 수 있어요. 그 컴퓨터 메인보드에 왜 우리 수은전지라고 해서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동그란 게 들어가거든요. 이 시계가 배터리가 나가면은 얘가 역할이 우리가 컴퓨터를 24시간 켜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터리의 역할이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는 동안 시간을 계속 가게 하는 역할인데 이 배터리가 다 되면은 컴퓨터 전원 꺼져 있는 동안 시계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면 시간이 느려져 있는 거죠. 그런 일도 종종 있어요.
근데 보통 저 배터리 한 번 끼면은 거의 한 4, 5년 가니까 그 안에 컴퓨터 거의 다 바꿉니다. 자, 데이트 타임 모듈에 있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as로 별칭을 안 쓰면 데이트 타임.점 데이트 타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보통 dt라고 하는 별칭을 모듈에다 붙여서 dt.점 데이트 타임으로 갑니다. 아까 글롭하고 비슷하죠. 얘는 n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메서드죠. 이 now 함수를 통해서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이게요, 컴퓨터의 시간을 복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도 여기 한번 복사된 시간이 바뀌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now time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시스템 현재 시각의 성분들을 담고 있어요. 연, 월, 일, 시, 분, 초, 그리고 마이크로 세컨드, 1000분의 1초까지요. 왜 육상경기 같은 거 보면은 뭐 7초에 뭐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위크데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프로퍼티인데 얘는 메서드예요. 이거는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0이 월요일이고 6이 일요일입니다. 0, 1, 2, 3, 4, 5, 6 커져요. 요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가마다 표기법이 달라서 숫자로 반환해요. 자, 저거를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성분값을 섞어서 현재 시각을 출력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자열 결합하는 과정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strftim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는 포맷이에요. 얘는 날짜 성분에 대한 형식 문자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d, %f, %s 이런 형식 문자 쓰죠. 근데 날짜 전용으로 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dt.datetime.now라고 하면은 현재 시각이 여기 저장된다 그랬죠? 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형식을 갖춰서 문자열로 리턴하는 거예요.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요. 자, 자주 쓰는 것들은 제가 밑에 표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대문자 y는 4자리 년도, 소문자 y는 2자리 년도, md는 월, 날짜, hms는 각각 시분초. 이거 말고 더 많은 그 시간값을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밑에 주소 하나 넣어놨거든요. 네, 주소 보시면은 스크롤을 거의 맨 마지막 쪽에 내리시면요, 어마어마한 표가 하나 나와요. 여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형식 문자별로 무슨 뜻인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셔갖고 그 필요하신 거를 쓰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영어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표에 정리해드린 거 말고는 뭐 사실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유용한 건 없을 거예요. 자, now 함수를 호출하면은 무조건 현재 시각을 가져오는데 특정 시각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dt 모듈.datetime 객체를 직접 만드시면서 파라미터로 연, 월, 일, 시, 분, 초를 전달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분초 필요 없으면은 빼고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특정 시각을 성분으로 갖게 돼요. 이거 말고 또 파이썬에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 내가 뉴스 기사를 크롤링 해왔는데 뉴스 작성 시각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자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문자열은 앞에 4자리 연도로 돼 있고 뒤에 연이라는 글자가 있고 월, 일, 시, 분, 초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형식 문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파이썬이 알아서 뽑습니다. 그래서 얘를 성분으로 해서 객체를 받아내요. strptime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now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연월일 시분초를 세팅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문자열을 통해서 연월일 시분초를 추출하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은 전부 날짜의 성분을 갖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성분값을 바꾸려면 리플레이스 연도는 2017로 월은 1로 날짜는 2로 등등등 이걸 다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월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월을 빼고 나머지는 명시 안 하시면 돼요. 바꾸기를 원하는 것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날짜 연산입니다. 자, 두 날짜 간의 차이를 계산해요. 날짜를 담고 있는 객체 하나와 날짜를 담고 있는 객체 또 하나를 뺍니다. 그러면은 객체가 하나 반환돼요. 얘를 출력하면 얘가 타임 델타라는 형식의 객체거든요. 날짜끼리 연산을 하면 이 타임 델타는요 며칠 하고서 몇 초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프로퍼티를 확인해 보면은 며칠과 몇 초 이렇게만 나옵니다. 213이라고요. 6시간 57분 5초 요건데요. 이거를 초로 환산한 값을 줘요. 왜냐면 초만 알고 있으면은 10분초는 60으로 나누고 해갖고 이제 환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토탈 세컨즈라고 하는 메서드는 213이라고 25,025초가 전체 몇 초인지를 환산해 줍니다. 프로그램은 날짜 처리를 초 단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썬에서는 안 쓰는데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초예요. 이때가 최초의 컴퓨터가 가동한 시각이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역사의 다인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초 위주로 날짜 계산을 합니다. 자, 타임 델타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자, dt.timedelta라고 하면서 100일 하고 60초. 그냥 딱 100일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dt.datetime.now 라고 하면 이게 현재 시각이죠. 플러스 td 라고 하면은 이 td는 100일이라는 단위잖아요. 그럼 오늘로부터 100일로가 돼요. 빼면 100일 전이 되겠죠. 그래서 타임 델타는 연산 단위입니다. 자, 날짜 처리에 대해서 이제 코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이트 타임 객체를 가져오는데 별칭을 DT라고 붙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dt.datetime.now 라고 해서 객체를 반환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컴퓨터의 현재 시각을 가져와요. 시간은 계속 흐르죠. 자, 22분이 됐어요. 출력하면은 바뀌죠. 왜냐면 now를 또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가져온 현재 시각에서 연, 월, 일을 추출합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하는 형식 문자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월일을 지금 결합을 시킨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 분, 초도 뽑아서 결합을 해봤습니다. 자, weekda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출력해 봤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0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요일 값으로 환산하고 싶으면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 인덱스 번호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를 적용할 수 있는 리스트나 튜플을 만드세요. 그럼 이 튜플에 대해서 D번째 항목,
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요일 이름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아까 now time이라고 뽑은 거 계속해서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자, now time 객체를 통해서 str, f time 그리고 출력하고 싶은 날짜 형식을 이걸 참고하셔서 문자열로 결합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추임새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뽑았는데요. 얘를 만약에 나는 빼기 기호를 넣고 싶다. 다 빼기 기호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맘대로 넣으시면 돼요. 나는 달러로 넣고 싶다. 여기는 샵으로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기입하시면 그 형식에 맞게 나옵니다. 연, 월, 일. 근데 저번에 제가 했을 때 한글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되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형식 문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날짜 형식 문자를 만드시면 돼요. 자, 특정 시각을 지정하는 객체 만들기. dt.dateTime한테 연월일 시분초 세팅하시면 된다 그랬죠? 시간은 지정하실 때 24시간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월이나 날짜 같은 걸 설정하시면 에러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2018년 2월 30일이다. 그럼 에러예요. 자, 날짜를 만든 다음에 형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날짜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를 성분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이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date str이 이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분리해 라고 하는 명령이 dt.datetime.strptime입니다. 그럼 날짜 성분이 분리된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객체도 날짜 객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P가 무슨 형태? 요 P는 저도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F는 포맷인데 요 P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요. 저도 영어 못해요. 맨날 똑같은 단어를 보다 보니까 구글링 좀 해갖고 외운 거지 약자로 나오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이 올드데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은 2017년 1월 2일 오후 2시 44분인데요. 여기서 연도를 2018년, 그 다음에 날짜를 16일, 시간을 3시, 오후 3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형식 갖춰서 출력을 하면, 자, 연도, 날짜, 시간은 바뀌었는데, 나머지 항목은 안 바뀐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날짜 사이의 간격 계산입니다. 자, dt.datetime.now 현재죠. 자, 이 현재 연도를 뽑아요. 그럼 2023이죠. 거기에 1을 더해요. 그럼 2024죠. 2024년 1월 1일 자정이죠. 그럼 DT2는 2024년 1월 1일 자정이에요. 그럼 DT2에서 오늘을 빼면 내년도 1월 1일 자정이란 말은 결국은 올해 12월 31일 밤 24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서 현재를 빼면 이 TD가 의미하는 거는 올해가 며칠 남았는지를 얘기하겠죠. 올해는 314일 남았대요. 디데이 계산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가 올해 수능 날짜를 기입하시면은 올해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를 계산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날짜 간의 연산 결과는 타임 델타라는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는 날짜와 초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314이라고 하고 요만큼은 9139초래요. 근데 보통 초는 무시하죠. 며칠 남았습니다. 자, 314일과 9139초 요거를 이제 토탈 세컨즈라는 함수로 하면은 314일과 9139초가 전부 합쳤더니 이마만큼의 초가 된대요. 요건 별로 쓸 일 없어요. 위에 것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날짜 계산의 다른 개념입니다. 자, 100일, 그리고 1시간. 현재 시각을 뽑은 다음에 현재 시각에다가 계산 단위를 위해 만들어 놓은 D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날짜 객체예요. 얘한테 형식을 갖춰서 출력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일하고 1시간 후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오늘부터 100일 후가 5월 31일이래요. 빼면은요. 빼면 오늘부터 100일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델타라는 단위를 만드셔서 더하거나 빼면은 연산이 됩니다. 이게 날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요. 되게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날짜 계산은 내가 연산자를 써서 직접 한다. 그러면은 날짜만 보세요. 60초가 모여서 1분이죠. 그러면은 60분은요. 60분은 1시간. 초로 환산하면 이제 뭐 360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시간은 1일이죠. 그러니까 단위를 올리는데 값이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일이냐, 31일이냐, 28일이냐에 따라서 1개월이 올라가죠. 근데 4년에 한 번씩 6년이 있죠. 이게 윤달 계산까지 들어가면 날짜 계산이 진짜 공식 복잡해요. 아, 이게 그나마 양력이니까 이만큼이지 음력이면은 윤달이 시도 때도 없이 낍니다. 음력으로 치면은 11월에도 윤달이 있어요. 제가 11월 그 음력으로 쳤을 때 11월 윤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 결혼기념일 4년에 한 번 옵니다. 아, 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계산하려고 그러면 진짜 복잡한데 프로그램은 그런 단위 환산을 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날짜 계산은. 뭐 나중에 뭐 이거를 엑셀 자동화를 한다 뭐 한다 해도 날짜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파이썬에서 직접 계산한 다음에 엑셀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날짜 계산은 정복하셔야 돼요. 파일 처리는 그래요. 조금 이제 그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날짜 처리는 이게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요거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두고두고 써먹으실 겁니다. 자, 요 파일에 있는 내용들 이제 파일 한번 쭉 리뷰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요. 폴더는 뭐 오늘 실습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폴더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 날짜 처리 위주로 좀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오늘 제가 분량을 좀 욕심내서 가져오긴 했는데 좀 많다 싶긴 하네요. PPT 2개 꽉 채우는 게. 다음 시간부터는 분량을 조금만 덜 가져올게요. 자, 오늘 내용 설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장 모듈 중에 메일 보내는 모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파이썬으로 메일 보내는 걸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메일링 리스트까지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메일링 리스트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볼 건데 또 그거하고 연계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입출력 기능이 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메일 발송 들어갈 겁니다. 근데 파이썬이 직접 메일을 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네이버 아니면은
구글, 뭐 이런 그 여러분들 쓰고 계신 메일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해서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제 사용하시는 메일 정보가 어떤 건지 한번 체크를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메일 주소 가끔 원래 지금 준비되어 있는 교환이 지메일로 보내는 건데, 지메일 주소 없는 분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이버는 웬만해서는 다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로 메일 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9시 50분에 종료할게요. 줌 접속하신 분들은 이만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